이번에는 조세 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어떻게 배당을 받느냐,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죠. 이렇게 선순위로 이도령 임차인하고 후순위로 춘향이가 있다. 임차인. 이랬을 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 미배당이면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만 받더라도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배당받아야 낙찰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일부 배당만 받더라도, 설령 최우선 변제금 받더라도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왜 짜야 되냐?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짜야 되는 것이죠. 후순위 임차인은 명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순위 임차인이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더라도 나의 명도 비용, 또 이사 비용, 이런 것들이 안 들게 되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자가 협상력에서 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배당 얘기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배당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기 전에 배당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 경매든 암지상 경매든 우리가 특별 우선 채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 우선 채권. 권리 분석을 할 때 특히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 우선 채권을 먼저 해야 되는데, 특별 우선 채권은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죠. 2순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은 세 가지가 있죠.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그러나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는 그런 게 없었고 전체의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를 2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최종 3개월치 월급, 최종 3년치 퇴직금이 되겠죠. 3순위는 당해세입니다.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죠. 국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겠죠.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방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고요.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많겠죠. 상속세, 증여세 모두가 다 당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 배당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 갖고는 이렇게 4순위 가가지고는 이제 그 4순위에서 일반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펴보듯이 이 당해세를 벗어나는 금액이죠. 이런 일반 세금 같은 경우가 6번 담보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죠. 6번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거죠. 이 저당권, 전세권, 담보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대 임차권이요. 등기대 임차권이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이거는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죠. 이걸 가끔 혼동하시는 분인데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고, 계약 해지 사유가 뭐냐면
그 집이 경매나 공매나 또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대인이 배인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이 임대차 기간 내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걸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6번 담보권보다 법정일이 빠르거나 같을 때에는 세금이 4순위가 되고 공과금이 6번 담보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을 때에는 6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6순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저당권부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된 채권은 먼저 등기등에 우선하고 같은 날 때는 접수번호에 우선하고 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와 근저당과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일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6순위보다 그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하고 또는 그 근로자의 그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공과금, 기타 채권의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 그 조세, 공과금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일반 임금 채권은 항상 저당권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는 순환배당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임금 채권이 7순위가 되고요. 6번 담보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은 이런 식으로 8순위, 9순위, 10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를 배당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별 우선 채권이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4순위부터는 이러한 배당 순위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씩 다르게 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 틀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권리 분석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이와 같이 예상 배당을 통해서 대항력인 임차인이 미배당금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 같은 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또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번에는 납물가망이 없거나 대의변제 등으로 경매가 취소된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서 납물가망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하게 되죠. 그러한 규정은 국세집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또는 이 대의변제를 하게 되죠. 이 대의변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선순위로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후순위로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그렇게 살기가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또 이런 경우 아니가 이제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인데 여기 아니라 근저당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근저당이 있을 때에 이 임차권은 소멸되는데 이 근저당권이 채권이 적으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의변제를 하게 되죠. 또는 이게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가 있을 때 그 금액이 소액이면 대의변제가 가능한 겁니다. 대의변제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데 그 후순위로 가등기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가등기 있는데 이 가등기도 경매 절차에 소멸되는데 금액이 작으면 가등기권자가 대의변제를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임차인이 이걸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납물가망이 없는가 또는 대의변제 등으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리 분석의 하나의 핵심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현장 납사를 통해서 물건 분석과 수익 분석과 입찰해야 된다. 우리가 현장 납사를 통해서 물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서 뭘 조사하냐?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량한 물건을 위해서는 발품을 판단하죠. 그래서 주변 현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수익은 현재적 시세 차익을 보냐? 아니면 미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법원 경매나 압류사용 공매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데는 이러한 권리 분석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되는데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사실 경매나 압류사용 공매로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제가 보기에는 10개가 경매가 들어간다면 1개 정도 인수할 권리가 있나? 그렇죠? 9개는 없습니다. 10%가 뭡니까? 95%가 인수할 권리 없어요. 5% 정도만 인수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투자해서 왜 실패하느냐? 그러한 원인은 바로 똑똑한 부동산, 오르는 부동산, 좋은 물건을 투자하지 않고 나쁜 물건을 투자했다든가 또는 시세조사를 잘못 파악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게 제일 우수하고 제가 별을 4개 줬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물건이 일치하는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이제 토지도 매각되고 건물도 매각되는데 등기부의 현상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현장을 가니까 한 10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이란 말이죠. 이럴 때에는 이 건물에 대한 이 평가가 잘못된 것이죠. 이럴 때에는 내가 이거를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물론 건물분에 대해서는 감액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토지만 낙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는 경매 물건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물건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시세 조사가 중요한데요. 시세는 전세, 월세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 있죠. 4곳 이상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두 군데 가서는 이 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4군데가 아니라 5군데, 10군데 가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하루만 시세 조사하지 말고요. 한 1박 2일, 이틀 정도 시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이 제가 상강에서의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하는 시세를 그건 아니다. 지금 시세가 10억 가는데 무슨 9억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0억에 팔아달라.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연체 내역과 조세 공과금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비 연체 같은 경우는 3년치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유치권이로서, 그 유치권이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전년분하고 3년치를 초과되면 관리비 소멸시효에, 채권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년치 원금 공용관리비만 인수해야 된다. 또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 채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그 등기부에는 그냥 압류만 돼 있고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는 등기부에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법정일이 빠르다든가 당해세일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임이 생기고 그만큼 낙찰자에게 인수할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조세 공과금은 경매법은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매재산명세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 열람이죠. 전입세 열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의 수익성 분석과 어떻게 해서 이제 입자가를 결정하면 되느냐. 이번에 이제 낙찰받은 봉천동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아파트를 우리가 개인 명의로 살 것이냐, 법인 명의로 살 것이냐. 취득하는 법이 2가지가 있겠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로 취득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죠.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으로 취득하는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2년, 조정 대상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에 팔면 70%, 2년 미만에 팔 때는 60%, 2년 이상 돼야 6에서 45% 세금을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그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20%, 30% 중과가 폐지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1년 미만에 팔 때는 70%고 2년 미만에 팔 때는 60%고 6에서 45% 세금을 내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개인 명의로 살 때는 조심해야죠.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샀다가 바로 팔아도 이거는 6에서 45% 세금밖에 안 냅니다. 근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비교과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개인하고 이 사업자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높다는 거죠. 취득세가 보통 지금 국민주택 규모에 의할 때는 12.4%죠.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할 때는 13.4%가 농어촌 특별국세, 농특세 1%가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게 2022년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이게 6.4%에서 6.8%, 국민주택 규모는 6.8%. 근데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과된다면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인과 취득할 때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때는 이렇게 취득세도 조심해야 되지만,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5년 미만 된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세 3배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계산해보면 7.9%, 8.1%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높은 세율 중 두 개 중에 하나니까 5년 미만 된 등록세 3배 중과와 이거와 비교할 땐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이게, 하지만 이와 같이 법이 바뀌고 나면은 6.4%보다는 7.9가 높기 때문에 7.9%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로 이제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가 좋을 점도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가 취득할 때 좋은 점이 있고, 또는 법인 매매 사업자로 취득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